프랑스와 잉글랜드 간의 백년전쟁 1337년부터 1453년도까지 있었던 116년 동안 벌어진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100년 동안 계속 전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차례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끝나지 않고 한 116년 동안 유지되었기 때문에 100년 전쟁이라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0년 전쟁은 의미가 뭐냐, 왜 그렇게 탄생을 했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당시는 프랑스하고 잉글랜드가 민족 구분이 없던 때죠. 프랑스란 나라도 사실 없고 잉글랜드 나라도 사실 없어요. 그냥 지배층, 피지배층 뭐 이런 사람이 있을 때죠. 특히 잉글랜드는 이 노르만 귀족들이 잉글랜드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죠. 잉글랜드 왕은 이 프랑스 북부의 노르망디의 땅을 갖고 있으면서 프랑스 왕한테 충성하는 봉신이었다고 하는 거죠. 또 북부 지역, 아키텐 지역까지 대규모 영지를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점차 이 파리를 중심으로 했던 프랑스 왕의 힘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십자군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 있던 기사들이 많이 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집권화가 점점 가속화가 됩니다. 프랑스 왕한테 힘이 점점 더 모아져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영지들이 점차 프랑스 왕한테 뺏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잉글랜드 왕이 시작한 전쟁이에요. 100년 전쟁 전에는 어느 정도 영지를, 아까 헨리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영지가 있었죠. 그 영지들이 프랑스 왕한테 점차적으로 뺏겨가지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갈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고, 그 당사자가 말루아 가문의 필리프 6세하고 플랜테제넷 가문의 에드워드 3세였던 거죠. 자, 그럼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자, 에드워드 3세 시절에 프랑스 땅에 있는 영국 왕의 영지가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기 아키텐, 노르망디, 앙주까지 다였는데 프랑스 왕 이만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열받을 만하죠. 자, 그래서 먼저 공격을 합니다. 아키텐 지역부터 넓어지기 시작하죠. 자, 그랬다가 다시 북쪽 노르망디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또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프랑스 땅에는 모든 땅을 잃고 대륙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전쟁은 끝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게 116년 동안 지났는데 그럼 왜 프랑스 왕의 승리로 끝나느냐? 잘 따져보면 프랑스의 인구는 1600만이었고요. 잉글랜드는 4,50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죠. 상당히 이제 국력의 차이가 컸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휴전과 종전이 존재했다. 전쟁터가 프랑스였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국토가 손실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잔다르크 같은 인물이 등장을 하고 점차 프랑스군이 우세를 하게 돼서 종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19세기까지 프랑스와 영국은 앙숙관계를 지속하게 되죠. 그러면 이 백년전쟁의 원인 무엇이었냐? 자, 첫 번째 원인은 경제 문제. 자, 두 번째 원인은 당연히 이 땅에 관련된 패권 문제죠. 자, 경제 문제 중에 중요한 지역은 플랑드르였습니다. 자, 플랑드르는 영국에서 여기 도버해 건너면 바로 만날 수 있는 땅이잖아요. 브리튼 섬에는 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산물이 양모예요. 양털. 그 양모를 여기로 가져다가 여기서 가공하는 공업지대였어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근데 원래 이 땅은 형식적으로는 프랑스 왕의 봉토였어요. 근데 영국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프랑스 왕은 자기는 원래 자기네 거였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애매한 입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기엔, 아키텐, 옛날 아키텐 불렀다가 요즘 기엔이라고 부르는, 기엔이라는 것은 프랑스 최대 포도주 생산지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막 벌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플랑드는 잉글랜드의 핵심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공략을 해야 되고, 또 이 기엔이라는 것도 프랑스 땅에 있는 잉글랜드 왕의 영지니까 아키텐 지역을 몰수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전쟁이 시작돼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남은 잉글랜드 왕의 봉토였기 때문에 여기를 먹어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내세우는, 역사가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있죠.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것은 그 경제 문제 갖고만 벌어지진 않아요. 경제 문제는 내면에 있는 거고, 패권은 내면에 있는 거고,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건 어떤 형식적인 그런 거죠. 그 형식적인 중요한 건 왕이 계승권이다.
마침 이 왕에게 사건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프랑스의 카페 왕조에서 샤를 4세가 후사 없이 죽었어요. 자,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프랑스는 여자의 왕위 기생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자만 인정한다. 근데 후계자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누구가 왕이 돼야 돼? 자기 가까운 왕이 아니어도 사촌, 팔촌 중에서 남자한테 왕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촌, 참 먼 사촌인데 이 발로아 백작 필리프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프랑스에서는 이 사람을 왕이 세웠고, 자, 잉글랜드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샤를하고 진짜 가까운 사람이 있다. 에드워드 3세다. 샤를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의 아들이 에드워드 3세니까 에드워드가 훨씬 더 가까운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건데, 자, 그런 두 나라의 가계들 한번 보시죠. 자, 잉글랜드의 플랜테리 왕조는 이렇습니다. 자, 헨리 3세, 에드워드 1세, 에드워드 2세까지 내려왔어요. 에드워드 3세까지 왔는데, 에드워드 3세 어머니는 이사벨이에요. 자, 이사벨은 샤를 4세가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필립 4세고, 그 위에 필립 3세가 있었죠. 자, 프랑스 카페 왕조는 필립 3세, 필립 4세, 샤를 4세까지 왔는데, 샤를 4세가 후계자 없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럼 누가 돼야 되느냐? 쫙 찾아봤더니 가문에서 발로아 백작이 있더라. 그 발로아 백작의 아들이 필립이 있더라. 필립이 왕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4천 왕이죠. 한 8천쯤 되죠. 자, 이 사람이 왕이 오르니까, 자, 에드워드가 무슨 소리냐? 이 잉글랜드, 이 노르만 쪽에 의하면 우리는 그 프랑스 왕의 봉신인데, 자, 봉신이니까 우리도 충분히 권한이 있다. 샤를 4세의 여동생의 아들이니까 조카잖아요. 훨씬 가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아쉬운 사람은 우를 파야 되겠죠? 에드워드 3세가 군대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서 프랑스 땅에 상륙을 해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 전투가 크레시 전투입니다. 자, 칼레라고 하는 도시의 남쪽의 크레시에서 에드워드 3세 군이 이렇게 있고요. 필리프 6세 프랑스 군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잉글랜드군은 4,000명의 보병, 7,000명의 장공수, 5,000명의 장창병이, 그리고 대포가 5문이 있었다. 당시 대포는 형편없었으니까 대포는 별 무시해도 되고요. 자, 프랑스에는 4만에서 8만의 기병이 있었다. 6천의 노공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당시의 기병이란 것은 중세 기병,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중장 갑옷을 딱 차려입은 기병이 거의 탱크거든요.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이렇게만 보면 당연히 프랑스가 강력하죠. 잉글랜드는 보병 4,000명, 아예 이거밖에 안 되고, 궁수가 7,000명 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잉글랜드군은 형편없었다는 거죠. 프랑스군에 비교하면. 그랬는데 이 싸움에서 프랑스군이 여기를 기병들이 공략을 하다가, 여기가 또 이 진흙탕이에요. 여기를 건너가다가 잉글랜드군이 쏜 이 장궁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패배 원인이 뭐냐? 바로 잉글랜드군이 새로운 무기 체계였던 장궁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위치가 좋다. 잉글랜드군이 먼저 언덕 위에 자리 딱 잡고 올라오는 프랑스군을 맞이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프랑스군의 패착이죠. 이런 경우에는 싸우면 안 되는데 그걸 모르고 기존 방식으로 전쟁을 했던 겁니다. 왜? 4만에서 8만이나 되는 기병을 갖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못 이길 군대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잉글랜드군이 준비했던 게 뭐냐? 바로 장궁병이었다는 겁니다. 자, 장궁병은 이 활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거는 몇 달 훈련하지 않으면 이거를 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렇게 활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석궁병이나 이런 궁수들이 있었죠. 프랑스군에도 궁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궁수들을 더 큰 활에 활약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런 장궁병을 여기다가 배치를 하게 된 거죠. 프랑스군은 그런 걸 모르고 전통적인 중무장 기사를 돌격 방식을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프랑스군은 전통적으로 승리했던 그런 방식을 썼던 거고, 잉글랜드군은 어차피 병력은 열세이니
새로운 체계인 장궁을 도입해가지고 훈련을 오랫동안 거쳐서 이 전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준비가 잘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잉글랜드군이 승리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중세의 강력한 중무장기사가 이때부터 역할이 감소하는 계기가 된 거죠. 자, 이런 이전까지는 무조건 중무장 기사가 있으면 다 승리를 했는데 이때로부터는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후에도 이런 그 장궁병의 역할이 잉글랜드군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 이거 대비를 하잖아요. 그럼 장궁병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러니까 무조건 중장 기병으로 돌격만 할 것이냐. 뭐 그런 생각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프랑스군이 우세를 갖게 되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될 계기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중요한 전투는 칼레 포이전입니다. 이것도 유명한 사건인데요. 자, 칼레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칼레는 쏙 튀어나오는 잉글랜드 건너가는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프랑스군의 핵심 보급로이기도 했고요. 아주 중요한 도시였던 거죠. 바로 여기서 칼레에서 조금만 건너가면 잉글랜드니까 여기가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 그래서 잉글랜드군이 핵심 교두보였던 칼레를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 8천여 명이 12개월 동안 저항을 하게 됩니다. 포위했죠. 12개월 동안 있으니까 당연히 내부의 식량이나 물 같은 게 부족하니까 항복할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에드워드 3세가 내세웠던 항복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 시민들 중에서 6명을 뽑아오면 이 사람들만 처형하고 나머지 시민은 다 살려주겠다라는 조건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만 죽이고 나머지는 다 살리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당시에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싸우잖아요. 승패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배상금 물고 협정을 하고 끝나요. 거기서 뭐 사람들 죽이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중세시대 전쟁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칼레 전쟁 대표적인 그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만 죽이고 나머지 시민을 살리겠다 해가지고 6명만 골라라 했던 거죠. 여기서 유명한 이야기가 만들어지죠.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대명사다라고 하는 칼레 시민이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칼레 시민이라고 하는 조각품이 있는데요. 로댕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조각가가 이렇게 만들었죠. 자, 왜 이렇게 이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남게 되었냐면 6명이 나와야 돼요. 지명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웨스타트 드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상당히 지도자였겠죠. 이 사람이 먼저 손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5명이 손들고 나옵니다. 나도 나가겠다 라고 해가지고 6명이 나왔어. 목에는 밧줄을 걸고 자루옷을 입고 나옵니다. 에드워드 3세가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 바로 교수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잉글랜드 왕비였던 에노의 필리파가 임신 중인 아이한테 불길한 일이 될 거다. 이 사람들을 죽이면 나쁜 모양이니까 그래서 교수형을 중지해가지고 살아났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자기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아니겠느냐라고 칭송이 되는 거죠. 프랑스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이 위대한 칼레 시민들을 이렇게 추앙하는 얘기가 내려오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오랫동안 잉글랜드군이 프랑스 땅에서 전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승패는 결정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레시 전투처럼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건 한 번뿐이고 나머지는 계속 이제 서로의 전략을 아니까 지리멸렬 했겠죠. 그래서 전쟁이 계속 되고 있어. 자, 그런 시기 동안에 거의 100년 동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흑사병이 등장을 합니다. 이 흑사병이 유럽 전체에 창궐을 하죠. 그래가지고 유럽 인구의 30에서 60%, 거의 절반 정도가 사망을 하죠. 뭐 이래가지고 여기 뭐 농촌에 농노들이 부족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어쨌든 인건비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점차 수중하게 변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고요. 또 잉글랜드에서는 플랜테즈나 왕가가 없어지고 랭카스터 가문이 왕가로 됩니다. 그러니까 왕위 찬탈이 벌어져서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했고요. 자, 프랑스에서도 정권 이익을 위해서 내전이 발생을 합니다. 계속 전쟁을 벌어지고 하는데 제대로 대응을 못하니까 내전도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00년 동안 진행이 되다가 전쟁이 시작되니 100년쯤 된 지도입니다. 그랬더니 자, 프랑스 북부의 상당 부분 그리고 아키텐의 일부가 잉글랜드 영토가 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잉글랜드 정토가 되었고
프랑스 경제는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흑사병이 돌았기 때문에 인구의 절반이 사라졌죠. 아주 어려운 지경이에요. 그리고 프랑스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지리멸렬하고 나라 경제는 피폐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때 마침 오를레앙이라는 곳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잔다르크라는 여인이 등장을 해서 오를레앙에서 포위되었던 이 프랑스군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죠. 그렇다면 잔다르크가 대체 뭘 했길래 겨우 19살 먹은 여인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군대를 이끌어 승리를 했던가? 여러 가지 썰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록이 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전설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서 뭐 이 여인이 군대를 이끌었다,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썼다라고 하는데 19살 먹은 훈련되지 않은 여성이 군대를 제대로 이끌었겠어요? 제가 보기엔 아마도 종교적인 힘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잔다르크는 성녀로 나중에 추앙을 받아요. 그리고 뭐 이 잔다르크한테는 대단한 뭐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왔다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하나님은 프랑스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녀가 계속 얘기를 했다 그러고 하니까 나라를 구하라고 했다. 잔다르크에 따르면 된다 했다고 하니까 오를레앙을 지키던 병사들이 용기 백배해가지고 아마 상당히 용감하게 싸웠겠죠. 그래가지고 이 오를레앙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러고 나서 여러 군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을 하다가 잔다르크는 잉글랜드군에 포위가 돼요. 잉글랜드군에 잡혀가지고 종교재판을 벌려서 마녀로 화형을 당하게 되죠. 어찌됐든 이 잔다르크의 등장 이후에 프랑스군이 승기를 잡은 건 분명하죠. 그래서 요때부터 잔다르크란 이름은 프랑스의 아주 중요한 이름. 이게 또 종교적 의미까지 막 포함이 돼가지고 나라를 구한 인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세월이 막 지나가지고 죽은 후 25년 후에 교황 갈리스토 3세는 재심사를 해가지고 잔다르크는 무죄다, 순교자다라고 시성도 했고요. 그리고 1909년에 교황청에서는 잔다르크는 시복되었고 성인으로까지 시성을 하게 됩니다. 잔다르크가 있는데 성 미카엘과 성녀 카타리나, 성녀 마르가리타로부터 하느님의 계시를 받는다. 그 잔다르크는 프랑스의 공동 수호 성인이기도 해요. 이런 종교적인 신심이 많이 가미가 돼가지고 프랑스를 승리를 거두게 되고 또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물로 남게 된 거죠. 이 백년 전쟁이 남긴 아주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백년 전쟁이 끝나고요.